자,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등기법 들어가 볼게요. 등기법 총설 파트는, 요즘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죠. 안 나오기 때문에, 총설 파트는 거의 통합행위 지문들, 뒤에서 해야 될 내용들, 기본적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파트인데, 거의 출제되는 비중은 좀 낮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건 있습니다. 총설 파트에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부동산의 일부와 그 다음에 뭐에 관한 내용? 지분. 이거와 관련되는 내용은 총설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강론에서도 나오게 하거든요. 등기법은 딱히 지적법처럼 이 파트 이렇게 확정되는 것보다 좀 통합형의 지문들이 좀 많아요. 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의 일부와 지분과 관련해서 정리를 할 건데, 그럼 이 내용이 왜 통합행위 내용이 나오는지를 한번 설명드리고 가볼게요. 부동산 일부와 지분은 총설 파트에서도 나오지만 강론에 가게 되면 우리 부동산 일부에는 뭐만 가능하다? 용의권만 가능하죠. 용의권만. 그죠? 그럼 나머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나머지는 안 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부동산 일부의 지상권, 부동산 일부의 전세권, 부동산 일부의 임차권, 부동산 일부의 지역권 다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내용들이 어디서 나온다? 용의권 파트에서 나온다고요. 용의권. 그럼 반대로 부동산 일부의 용의권만 가능하니까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 등기는 안 되겠다. 그죠? 그럼 부동산 일부의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도 허용되지 않겠다. 그죠? 그것도 어디다? 저당권이나 소유권 등기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요. 또 두 번째 나오는 게 어디냐면 등기 절차 총론 파트에서 우리가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있는 게 허용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29조 뭐다? 2호에서 또 나온다고요. 그럼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뭐다? 부등법 몇 조다? 29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다음 각하 사유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했을 때 뭐다? 이 지문이 뭐다? 나온다고요. 됐죠? 그리고 이 지문이 나오면서 또 연결되는 지문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부등법 29조 2호, 즉 1호, 2호에 해당하면 해당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유무를 불문하고 당연 무효이고 뭐의 대상이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죠. 목수 1, 2에 환매 중간 당해 가처분 1, 2, 1호, 2호는 또 뭐의 대상이다? 직권 말소. 그러면 또 어디서 나온다? 강론에서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할 때 직권 말소의 개념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요. 마찬가지죠. 지분 마찬가지죠. 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우리 지분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을 암기해야 된다. 그죠? 그럼 지분에는 뭐는 허용되지 않는다? 용의권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그럼 지분에 또 암기하고 있는 거 지분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지분만 보존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분만 뭐다? 상속 등기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합유지분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이런 지문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시험 문제 계속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얘네들은 다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죠? 않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다? 허용한다. 이렇게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기든 이와 관련되는 문제는 항상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분의 용의권 설정 X, 지분만 보존 X, 지분만 상속 X. 또 가등기 파트에서 1인이 또는 뭐다? 일부의 자가 전원 명의 또는 전부에 대해서 전부에 대한 뭐다? 본등기 이런 등기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얘네들은 다 뭐다? 어디에 해당할 거다? 29조 2호 등기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이 지문도 마찬가지겠죠. 보존 등기에서도 나올 거고 어디도 상속 등기에서도 나올 거고 합의에서도 나올 거고 이 지문 어디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해서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등기법에서의 구조 자체가 전부 다 이런 구조라고요, 대부분. 근데 이제 완전히 우리가 총론을 벗어나서 강론으로 가잖아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그거는 뭐다? 지적법처럼 그 섹터만 암기하면 된다고요. 근데 그 섹터 안에 들어가는 지문들이 앞서서 배우는 이런 지문들이 다 뭐한다? 포함이 되어서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기법이 지적법보다 조금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 있잖아요. 그냥 시험 문제 부동산 일부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면 대부분 맞추거든요. 그 다음 권리 일부, 지분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오면 요 지문을 기준으로 해서 풀면 되니까 맞추는데 얘네들이 강론의 이상의 별도로 지문이 뭐한다? 흩어져 가지고 지문이 나왔을 때는 수험생들이 잘 못 풀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 놓고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등기법을 풀 때 우리가 암기한 내용이 있다면 적어 넣으면 암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는 내가 어떤 지문에 대한 이해도는 좀 떨어지는데 문제는 풀어야 되잖아.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그걸 다 이해하고 가기에는 이제 시간상으로는 뭐다? 촉박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 나오면 그와 관련되는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뭐 해라? 적어 놓고 문제 푸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등기법이 12문항이잖아요. 12문항, 그죠? 12문항인데 우리 호경이는 몇 문제 정도만 맞으면 만족해? 실제 시험에서? 등기법 12개 중에서 반 정도. 굉장히 소박하죠. 반은 무조건 받게 된다고. 굉장히 소박하죠, 그죠? 링미 씨는 몇 개 정도 맞으면 시험장에서 나 등기법 이 정도만 맞으면 난 충분히 만족해. 몇 개 정도? 10개? 10개는 좀 과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열심히 하시면 또 뭐 가능하죠. 열심히 하면 가능한데.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이제 평균치가 있을 거잖아요. 평균치가 보통 난 한 7개에서 한 8개 정도만 등기법 맞아도 충분히 선생님 저는 만족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통상 한 7개에서 몇 개? 한 7개에서 8개 정도거든요. 7개에서 몇 개? 8개 정도거든요. 그럼 실제 우리는 킬러형 문항 빼고 나면 킬러형 문항은 틀리라고 내는 거니까 그럼 11문제에서 7개, 8개면 한 65%에서 한 70% 정도 맞추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대부분 만족한다라고 해요. 통상. 근데 등기법 충분히 7개, 8개가 가능하거든요. 가능한데 안 되는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에게 항상 어떤 지문의 유형이 나왔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이런 부분이 나오면 꼭 적어 놓고 풀어라 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적어 놓고 풀어도 무조건 7, 8개는 만든다고요. 실제. 근데 그걸 안 적어 놓고 푸니까 7, 8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기법도 반드시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적어요. 적기만 하면 뭐한다?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가 이제 다음 주 정도 한 배울 거거든요. 그럼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와 관련되는 시험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럼 신청 정보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부원일, 목심, 필관하고 각각의 권리마다 필요적 기록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거 그럼 모르겠으면 적어놓고 풀면 되거든요. 물론 내가 그 문제를 푸는데 굳이 안 적어도 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면 돼요. 근데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면 적어야 돼요. 부원일, 목심, 필관을 적어야 된다고요. 그럼 부가 뭐다? 부동산의 표시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필요적 기록사항을 찾으세요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신청서의 필요적 기록사항을 찾으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럼 지문이 5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지문이 5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토지의 뭐다? 소재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의 뭐다? 소재. 이게 1번 지문이에요. 1번. 그럼 토지의 소재는 신청서의 필요적 기록사항이 맞을까요? 토지의 소재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 맞을까요? 영미 씨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토지의 소재.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들어간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갑자기 토지의 소재가 토지의 소유권 등기의 필요적 기록 사항인가? 이게 그냥 보면 사실은 조금 당황스러워요, 실제 시험에서. 근데 당황스러울 때 어떻게 해라? 부, 원, 일, 목, 신, 필, 관 적어놓고, 부가 뭐예요? 부동산의 표시. 그럼 부동산이라면 토지의 뭐다? 표시와 뭐다? 건물의 표시겠죠. 그럼 토지의 표시가 뭐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럼 토지의 소재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럼 확신이 생기잖아, 이렇게. 그죠? 아, 토지의 소재는 뭐다? 필요적 기록 사항이다. 그러면 나중에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면 토지의 뭐다? 면적 이렇게 나오면 이게 꼭 지적법적 성향이 강한 느낌처럼 등기를 하는데 토지의 면적을 기록한다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 근데 면적도 뭐다? 필요적 기록 사항이 맞죠. 어디에 해당한다? 부동산의 표시.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도 이 문제의 정답률이 그때 60%가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는 이유가 소재를 왜 기록해? 이렇게 된다고요. 그냥 등기인데 권리인데 왜 소재를 기록하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뭔가를 풀어낼 때 헷갈린다, 애매하다, 정확하다, 내가 이걸 찍었을 때 정확한 답변이야 라는 생각이 안 들면 그 옆에 뭐다? 암기한 것을 응용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서 그걸 뽑아내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시각적으로 보는 거하고 내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풀어내는 거하고는 실제로는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뭐다? 효과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동영도 풀 거고 백선도 풀 거고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예습을 할 때는 뭐해라? 문제를 풀 때 시간 구애를 받지 마시고 한 지문 한 지문을 뭐해라? 다 적어 놓고 푸는 습관을 미리 좀 들이시면 7개, 8개는 무조건 맞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첨부정보와 관련해서 여러분하고 정리할 때 제가 첨부정보는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까? 앞에 거 읽지 말아야 했죠. 첨부 서면을 다 동그라미 쳐놓고 그 밑에다가 뭐해라? 적으라고 했죠. 적어놓고 봐야 그게 보인다고요. 만약 주소지 증명서면을 뭐 첨부한다 안 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럼 주소지 증명서면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한다? 권리자만, 단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는 의무자도 제공한다. 관공서인 경우는 이전 등기라도 의무자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놓고 보잖아요. 보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있어서는 저당권 설정자의 주소지 증명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X죠. 왜? 저당권자의 주소지 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되죠. 근데 그런 질문들이 나오면 그게 바로바로 매칭이 잘 안 된다고요.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시에는 저당권 설정자의 주소지 증명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면 그 지문을 보고 한참 고민한다고요. 여러분의 고민 내용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제공할까? 안 할까? 할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고민하다가 뭐 한다? 할 것 같아. 이렇게 풀거든요. 그렇게 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그 공부 문제를 푸는 패턴은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도 공부 안 한 사람이 제공할까? 안 할까? 할까? 안 할까? 그거 하다가 그냥 찍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 그냥 주소인이면 권리자만 제공한다. 그 말 한마디만 적어 놓으면 권리자만 제공한다. 그 적어 놓으면 그게 내 시각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설정 등기할 때 권리자는 저당권자잖아. 그럼 설정자의 주소지 증명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서는데 그걸 안 적어 놓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6개 맞추고 싶다 했잖아. 이미 2개는 맞춘 거야. 이미 2문제가 끝난 거예요. 신청서와 첨부 정보는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오거든요. 무조건 어떤 식이든 총론에서 나오든 강론에서 나오든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적어놓으면 한 문제 맞추는 거야. 2번째, 이거와 관련해서 나오면 적어놓고 하면 무조건 맞추는 거야. 무슨 2문제잖아. 주등기, 부기등기가 시험 문제 나올 거거든요. 주등기, 부기등기가 독립한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지만 하나의 지문으로 나오기도 한다고요. 지금까지 주등기, 부기등기는 제 기억상으로는 한 번인가 빼고는 다 나왔어요. 그게 독립적인 문제로 나오는 해도 있었고 하나의 지문으로 나오는 해도 있었다고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로 실행하는 등기를 찾아라.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라는 걸 찾아라. 주등기가 아닌 부기등기로 실행하는 등기를 찾아라. 나오면 뭐한다? 적어 놓고 해야 된다고요. 표제부 등기와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 특약, 약정, 등기 면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 이런 식으로.
권리의 변경과 경정 등기는 부기 등기인데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면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 못하면 주등기. 그 다음에 전부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 등기는 부기 등기. 네 가지를 적어 놓고 문제 풀면 틀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거 하면 몇 문제다 벌써? 세 문제야. 6개라고 했잖아. 이제 반 왔네. 가등기 있잖아요. 가등기. 가등기 무조건 나온다고요. 그럼 가등기는 뭐다? 강론이지만 통합형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섹터 안에서 가등기와 관련되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가등기 할 수 있느냐? 가등기 할 수 없느냐? 가등기 위에 본등기가 됐을 때 처리 어떻게 할 건지, 가등기 신청을 공동으로 할 건지 단독으로 갈 건지, 뭐 그런 내용 정리해서 가면 가등기 무조건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그럼 세 문제잖아. 세 문제. 그럼 부기등기까지 하면 몇 문제? 네 문제. 네 문제까지 왔잖아. 네 문제. 그러니까 등기법 같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나오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이 조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들이 뭐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올 개연성이 상당히 높죠.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100%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집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단 보존 등기하고 작년에도 신탁이 나왔지만 작년에 개정된 게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해가지고 신탁과 관련되는 지문이 한두 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정답의 결정 요소로 작용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요. 그럼 그런 문제들은 내가 풀어나가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통합해서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면 자료 같은 거 딴 데 찾아보지 마시고 딱공 자료 있잖아요. 딱공 자료에서 그 부분만 펼쳐가지고 체크해가지고 뭐 한다? 가져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등기필 정보도 마찬가지죠. 등기필 정보도 작년에도 나왔고요. 올해도 뭐 한다? 등기필 정보 나올 개연성이 높다고요. 그럼 등기필 정보가 나오면 적어야 되죠. 제공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공동 신청일 때는 의무자껏 제공, 단독 신청일 때는 의무자껏 제공하지 않는다. 단 승수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하면 의무자껏 제공한다. 분실 멸실 됐을 때는 출확공에 의해서 가름할 수 있다. 그거 적어놓고 통지라는 글자가 나오면 원칙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적어놓고 단, 대, 보, 승, 관, 필, 공 관련돼서 나오면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그리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하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되어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권리자인 경우와 3월 이내 수신하지 않는 경우와 뭐 하지 않는 경우, 등기필 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뚱뚱뚱뚱뚱 뭉뚱그려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체크를 해줄 거잖아요. 체크를 해주면 이제 여기에서 7개에서 8개까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영민 씨가 원하는 것처럼 여기서 나는 조금 더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9개, 10개, 11개까지 가고 싶은 분들은 그때는 뭐 한다? 난이도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더 쉬운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뭐냐면 암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문을 시각화시킬 수 있느냐 시각화시킬 수 없느냐의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점프를 하려면 뭐 한다? 뭐가 추가돼야 된다? 시각화가 추가돼야 된다. 시각화. 이 시각화와 관련되는 문항까지 가게 되면 11개, 10개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각화는 문제는 암기해서 풀 수 있는 지문이 아니에요. 지문의 내용을 모아서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시각적으로 내가 등기상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뭐 한다? 단순 암기가 풀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다만 이 시각화되어서 풀 수 있는 애들은요. 단순 암기는 아니고 그 지문을 읽고 시각화를 시킬 수만 있다면 문제가 풀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암기 사항이라기보다는 그 지문의 내용적 부분을 뭐만 이해만 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것들이라고요. 한글을 읽고 똑같은 한글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있는 한글과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는 한글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슨 말인지를 알고 읽으면 뭐한다? 이 시각화는 훨씬 더 편하다고요. 대표적으로 갑을병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기록되었으나 갑이 의뢰의 등기를 말소할 경우 말소할 경우 병은 의뢰 등기 말소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이런 지문이라고요. 그럼 이런 지문들은 지문의 변형이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모든 지문을 다 암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애들은 뭐 한다? 시각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주 시각화는 간단하거든요.
금방 뭐라고 했죠? 갑, 을, 병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행해졌으나 갑이 누구의 등기? 을의 등기를 뭐 할 때? 말소시. 말소시는 병은 이해관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읽었는데 갑이 을의 등기를 뭐 하려면 말소시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병의 등기에 기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병의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을의 등기를 말소할 수가 없죠. 안 그런가요? 갑, 을, 병순으로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의 등기를 뭐 하겠다 지금? 말소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을의 등기 말소하려면 병의 등기가 기록된 상태에서는 이 등기를 말소할 수가 없죠. 왜? 이 상태에서 이 말소된다면 이 사람이 현재 소유권자가 돼야 되는데 소유권자가 누구다? 병이 소유권자잖아요. 현재 등기부상에서는. 그러면 누구 등기? 을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먼저 누구 등기부터? 병 등기부터 말소가 되어야 을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 말소할 때는 병은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 이렇게 이 지문은 뭐한다? 시각화시켜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통상 4개에서 3개에서 4문항 정도가 나온다고요. 3문에서 4문항. 그럼 이런 지문들은 뭐한다? 자꾸 시각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의무자와 권리자 찾는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후 제3자에게 저당권이 이전되고 해당 등기를 말소할 경우 이런 글자가 나오면 그걸 시각화를 시키지 않고 머릿속에서 암기된 내용으로 풀어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뭐가 되면 된다? 시각화가 되면 된다고요. 그게 되면 뭐한다? 10개, 11개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는 무조건 맞출 수가 있다라고 했던 이유가 단순히 뭐한다 적어서 풀 수 있는 암기할 수 있는 사항들 이것만 가져가도 뭐다 8개까지는 나오거든요. 필수 나오는 거. 그러니까 등기법에 관한 막연하게 뭐다 등기는 어려워 그 멘트를 좀 버리고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문제를 풀 때 적어놓고 풀으라는 것은 적어놓고 풀면 무조건 8개까지는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가도록 해볼게요. 자, 옳은 것은. 자, 유치권. 그럼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다 아니다? 아니다. 등기할 수 있다 했으니까 뭐다? 틀렸고요. 건물의 일부 나왔네요. 그럼 건물의 일부 나오면 알고 있어도 뭐 해라? 적으라는 거예요. 건물의 일부, 부동산 일부에는 용익권만 가능. 이렇게 적어 놓고 풀면 그 적는 데 있잖아. 시간 얼마 안 걸리거든요. 여러분 등기법 12문제 푸는데 총 12분 걸린다 가정하자. 1분. 12분 걸린다 가정을 하고 그러면 실제 시험은 15분 정도 안에 풀면 되거든요. 15분 안에. 15분 안에 푸는데 여러분이 12문항 다 못 푼다고요. 실제. 그럼 한 2문제는 내가 그냥 문제 안 보고 3분으로 찍는다 생각하면 한 문제당 실제 여러분이 풀 수 있는 시간은 2분이에요. 부동산 일부의 용익권만 이거 적는데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부동산 일부의 용익권만 가는 적는데 10초 안 걸리잖아요. 그 시간 투자하면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투자하면. 그래서 알고 있어도 뭐 해라? 적으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도. 그래서 건물 일부에 대해서는 뭐만 용익권만 요거 적어 놓고 풀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보면 전세권이잖아요. 용익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오. 정답이 2번. 이렇게 하면 다 끝난다고요, 그냥.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 자,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 담보된 채권을 뭐의 목적으로 한다?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죠. 이걸 우리는 뭐다? 권리 질권 등기다라고 했거든요. 등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 부동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지문은 가등기 파트에서도 뭐다 독립적인 문학으로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를 허용하지 않으나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를 허용한다. 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럼 이런 지문들을 여러분이 봤을 때 이런 지문들이 절차상에 시각화를 시켜갖고 풀 수 있는 지문들은 아니잖아요. 어디 갔어? 시각화를 시켜서 풀 수 있는 지문들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지문들을 가지고 뭐하다 7개, 8개 맞추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개를 맞추고 5개 나오잖아요. 그럼 3번으로 쭉 미루세요. 밀면 뭐다? 8개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8개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 부동산 임차권과 한매권. 임차권과 한매권은 채권이죠.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데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럼 이 지문을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냅두고 지문을 만들려면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 지문은 맞죠. 그런데 채권은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등기를 하는 이유는 제3자에게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럼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부동산 물건이에요. 물건은 뭐 해야 한다?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채권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등기를 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됐습니다. 그 다음, 에어컨 꺼졌나요? 돌아가고 있어요? 에어컨? 꺼졌죠? 왜 켜죠? 안 더워요, 여러분은? 근데 왜 껐지? 이 물이 나와서 껐나? 여기는, 그렇구나. 선생님, 우리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왠지 이게 공부할 때 선생님 너무 느슨하게 공부하면 좀 그렇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좀 이렇게,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그래야 뭔가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느낌? 그런 느낌도 괜찮죠. 나쁘진 않죠. 예. 근데 공부할 때 너무 괴로우면 안 되잖아요. 문제 푸는 것도 괴로운데. 자, 옳지 않은 것은.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뭐가 된 때,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등기 기록을 개설할 때는 일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마다 부동산의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기로 기록한다. 이 부동산의 고유 번호라는 개념 좀 알고 하셔야 됩니다. 이 고유 번호는 소유권의 객체를 특정하기 위해서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의 객체는 결국은 뭐다? 부동산이죠. 일필의 토지와 뭐다? 한 개의 건물이 소유권의 객체가 되죠. 그래서 부동산의 고유 번호는 소유권의 객체를 뭐하기 위해서? 특정하기 위해서 부여하는 번호가 부동산의 뭐다? 고유 번호예요. 근데 이제 이 지문을 가지고 조금 더 출제인이 어렵게 낼 때는 구분 건물에서 낸다고요. 구분 건물. 아파트의 부동산 소유권의 객체는 일동 건물이 소유권의 객체입니까? 전유 부분이 소유권의 객체입니까? 일동 건물이 소유권의 객체입니까? 전유 부분이 소유권의 객체입니까? 전유 부분이잖아요. 구분 건물은 일동 건물의 소유자가 없어요. 일동 건물을 뭐해서? 구분해서 소유해야 하잖아요. 아파트 소유하시는 분들 101동에 들어갈 때 101동 다 내 거야 하고 들어갑니까? 아니면 1층 101호가 내 거야 들어갑니까? 1층 101호가 내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분 건물은 전유 부분이 소유권의 객체니까 부동산의 고유 번호는 구분 건물일 경우에는 무슨 건물? 만약에 구분 건물이라면 이때는 뭐다? 전유 부분마다 뭘 둔다? 고유 번호를 둔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 틀리게 할 때 아파트와 같은 구분 건물은 일동의 건물과 전유 부분마다 고유 번호를 둔다 이렇게 말하면 뭐다? X라고. 일동 건물에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고유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고유 번호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 팁으로 가져가시고요. 신청인이 등기 필 정보를 통지받았다면 등기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면 등기는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등기한이 등기부에 일정한 사항을 기록도 하지 아니하는데 등기필 정보를 통지했다 하더라도 기록 자체가 없으면 외부에 공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이 없으면 등기필 정보가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는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등기한이 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는 뭐한 때부터? 접수한 때부터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자, 만약에 시험 지문위원회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일단 뭐 했다? 마쳤다라는 단서가 나오면 뭐한 때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맞죠. 이제 등기한이 등기를 마쳤다면 이 단서가 나오면서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도 그 지문은 뭐하다? 유효하다고요. 왜? 마쳤다면 저장된 시점이 무엇이 된 시점이다? 접수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등기관이 등기를 뭐 한 경우 마친 경우 이 단서가 나왔을 때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읽어도 되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뭐한 때부터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읽어도 뭐하다? 무방하다고요. 시점상으로 뭐다? 같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 다음 5번에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일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다만 일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일동 건물에 속하는 뭐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이 지문은 상당히 중요 지문입니다.
아무튼 구분 건물과 관련되는 지문이 나오면 그 지문은 올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독립적인 문항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개별적 지문으로 나와가지고 정답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구분 건물과 관련해서는 조금 신중한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구분 건물에 있어서는 1등기 기록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한 가지가 뭐다? 원칙이 뭐다? 일동 건물에 속해 있는, 그죠? 이 일동 건물에 속해 있는 이 개별적인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 이거 뭐다? 전부가 몇 개의 등기 기록이다? 하나의 등기 기록이라고요. 그러면 일동 건물에 속해 있는 등기부가 다 개설되어 있어야지만 하나의 등기 기록이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발급이나 뭐 할 때 열람시 이렇게 나왔을 때는 개념이 좀 달라져야 되죠. 발급이나 열람시 할 때 이게 5천 세대라면 이거 전부를 발급 열람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때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관한 등기 기록상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을 할 때는 전부를 다 발급받는 것은 아니죠. 그럼 그 경우는 사실은 원칙이 아니라 뭐다? 예외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다? 발급 열람 시에 전부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조심해야 돼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효력 발생 시점. 등기한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뭐한테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5번. 이런 지문 나오면 좋겠죠. 실제 시험. 이게 기출문제 유형이에요. 실제 기출문제가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나온다고요. 심플하게. 그 다음 볼게요. 4번. 틀린 것은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무슨 등기부? 건물 등기부로 구분한다. 자, 이거 이렇게 맞추면 맞추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지문을요,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및 집합 건물 등기부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오면 OX.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분한다 했잖아요. O잖아요. 근데 내가 이 지문을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및 집합 건물 등기부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러분 실제 시험에 그렇게 나왔다면 O 할 거예요? X 할 거예요? 뭐 할 것 같아? 실제 시험 X. 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분하니까 X라고. 그러니까 이게 5인 지문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면 뭔가 하나 더 붙이면 들어본 것들은 많거든. 그러니까 건물 등기부 및 집합 건물, 그렇죠. 집합 건물 등기부도 있으니까 그렇게 구분하는가 보다. 아니라고요. 건물 등기부 안에 집합 건물 등기부가 뭐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는 뭐밖에 없다?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의외로 이런 지문을 기출문제로 나오면 수험생들이 당황한다는 거야. 아주 기초적이고 기초적인 지문인데 등기부는 뭐밖에 없다?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밖에 없어요. 집합 건물 등기부는 어디에 포함이 된다? 건물 등기부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지문을 만든다면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와 집합 건물 등기부와 그 다음에 대지권 표시에 관한 등기부와 대지권 목적인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부와 그렇게 구분한다. 말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뭐밖에 없다? 건물 등기부.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항상 지문을 줄인다.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뭐다? 용의권이죠. 용의권. 그러면 용의권은 권리 질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여기까지는 맞죠. 그죠? 권리 질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뭐만 된다? 저당권만 가능하죠. 물론 건저당도 되고요. 저당권만이 권리 질권의 대상이 된다. 오, 이렇게. 특수지역권, 동산질권, 분묘기지권 이런 권리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다 아니다? 아니다.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오. 일동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 나왔네요. 건물 일부 딱 나오면 습관적으로 뭐다? 부동산 일부에는 뭐만? 용의권만 가능 적어놓고 한다고요. 건물 일부에 나오면 용의권이네요. 이거는 뭐하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지분 나왔네요. 지분. 그럼 지분 나오면 그 이상 읽지 말고 뒤에 읽지 말고 적으라고요. 지분의 용의권 X,
지분만 보전 X, 지분만 상서 X, 1인이 일부의자가 전원명의 본등기 X, 합유지분 기록 X 적어놓고 지분의 저당권 적어놓은 거 X 안에 저당권이 있다 없나를 확인하고 저당권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이거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 풀으라고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푼다고요. 그럼 효경과 6개 이상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그렇게 풀면 맞춰. 그렇게 안 풀면 틀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만 내가 내 의지로 노력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의지는 공부하려는 의지는 있는데 적는 의지는 없는 거는 적으려면 귀찮거든요.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선생님 귀찮지는 않고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도 적으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도. 왜?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평온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거의 2차 2교시 가게 되면요. 거의 몸이 진짜 심신상실 상태에 딱 들어온다고요. 모르겠다. 그냥 대충 찍고 넘어갈란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실제. 그러니까 알고 있어도 뭐해라? 적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년의 시간이 적느냐 안 적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실제.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올해 만약에 떨어진다면 내년에 공부 안 할 것 같죠? 여기에서 70% 다시 해요. 왜냐면 아깝거든요. 떨어질 때 있잖아요. 이게 얼토당토 않게 떨어지는 사람 없다고요. 보통 한 개 아니면 몇 개, 두 개, 세 개, 그게 다 몰려 있거든요. 그 한 개, 두 개, 세 개 때문에 또 1년을 더 한다니까요. 얼마나 에너지 낭비입니까? 돈은 둘째 치고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렇죠. 연세 좀 드신 분들한테 시간하고 우리 호경이처럼 젊은 친구들의 시간은 같을 수가 없죠. 남아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저는 젊은 친구들이야 한 번 떨어지고 한 두 번, 세 번 해도 돼. 근데 한 두세 번 되는데 그래도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 후반을 넘어가면 그 남아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 한 시간의 시간이 너무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젊은 친구들이야 아직까지 그죠? 철이 들었을까? 본인은 철이 들었다 생각해? 철이 들었다 생각하는구나. 난 철이 들었다. 우리가 철이 들었다 이런 말 쓰잖아. 철이 들었다. 철이 들었군. 이 철이 무슨 철인 줄 알아 혹시? 쇳덩어리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FE 철 이거 생각하는 거야. 철이 들었을 때라 뭐가 철이 들었을 때 할까? 자, 그렇죠. 우리 그런 말 표현했는데 이 철이 들었다를 대부분 물어보면 많이 쓰긴 쓰는데 머릿속에 내가 FE 철이 들은 건가? 광석이 들은 건가? 무거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 철부지 이런 말도 쓰죠. 철부지는 언제 써요? 제 친구 참 철없다. 철부지 이런 말 쓰잖아. 이게 안일부자 알지자예요. 철을 알지 못하는 자 이거거든요. 제철과일이라는 말 쓰죠. 그죠? 이 철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농사에 농사철 이런 말 쓰잖아요. 농사철. 묘목을 심고 파종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정도의 나이. 그게 뭐다? 철이에요. 철. 그러니까 철부지라는 말은 옛날 표현에 뭐다? 얘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묘목과 파종을 하는 시기를 모르는 아이를 뭐하다? 철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철과일을 쓸 때도 철이 그런 개념이에요. 철. 그렇다고요. 이게 또 깨알팁 하나 얻었네요, 그죠? 깨알팁. 자, 계속 가볼게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적고 하세요.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5번 유형의 문제는 암기 안 하셔도 좋아요. 그냥 예상 문제집이니까 넣어 놓은 거예요. 아주 오래 전에 이것 때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개방형 축사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간단하게 설명만 좀 드리고 왔고요.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건 사실은 틀리라고 내는 문제도 아니고 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등기법에서 낼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알고 나가세요. 우리가 등기의 대상인 물건, 특히 토지는요, 공유 수면의 토지 빼고는 다 등기 대상인 거예요. 토지는 공유 수면의 토지 빼고는 다 뭐다? 등기의 대상이 됩니다. 토지는. 그러니까 건축물과 관련해서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되느냐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간단하게 설명해 갈게요.
토지는 다 공유 수면화의 토지 빼고는 다 등기의 대상이 됩니다. 사건이 목적이 된다면 등기의 대상이 되는데 토지는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다 되니까. 근데 건축물이 문제예요. 근데 건축물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면 이 건축물은 토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안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죠. 일단 이 건축물이 등기의 대상이 되려면 정착성이 있어야 돼요. 정착성. 반드시 토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바다 위에 건축물이 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둥둥둥둥. 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고요. 정착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독립성을 갖춰야 돼요. 외벽과 지붕이 있어야 돼요. 외벽과 뭐다? 사면에 외벽과 뭐다? 지붕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다?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독립성. 모델하우스 아시죠? 모델하우스는 정착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델하우스가 뭐 공중에 떠 있나요? 아니 모델하우스가 바다 위에 떠 있어요. 공중에 떠 있어요. 모델하우스도 토지에 뭐가 돼 있다? 정착은 돼 있죠. 아니 이상하네. 아니 그다음 모델하우스 아니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 외벽과 내벽과 지붕이 있습니까? 모델하우스도 있죠. 그 모델하우스도 정착성과 뭐는 있다. 독립성은 있다고요. 근데 모델하우스는 등기의 대상은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게 뭐냐면 영구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까지 갖춰야 된다? 영구성. 이 영구성이라고 해서 뭐 수천만, 만년, 200만 년 이런 개념은 아니라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 건축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 건축물. 그 모델하우스는 안 되는 이유가 뭐다? 가설 건축물, 즉 일시 사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영구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터널도 건축물이잖아요. 터널. 토지에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죠. 지붕이 있습니까? 있죠. 그럼 뭐가 없다? 뻥 뚫려 있잖아요. 다 막혀 있어야 된다고. 다 막혀 있습니다. 내벽이 외벽과 내벽으로. 그게 뭐가 없다? 영구성도 있고 정착성도 있는데 뭐가 없다? 독립성이 없다고요. 뻥 뚫려 있으니까 뻥. 그래서 이 개방형 축사가 개방이 되어 있잖아요. 축사가 땅에 붙어 있죠. 붙어 있거든요. 축사 짓고 내일 부셔버립니까? 아니죠. 영구성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럼 정착성하고 뭐를 갖추고 있다? 영구성을 갖추고 있는데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요. 축사는. 왜? 개방이 되었으니까 뻥 뚫려 있다고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축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축사와 같은 경우에서는 개방성 즉 독립성을 갖추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연면적 얼마 면적이 넘어가면 예외적으로 등기에 뭐다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서 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 되는 물건이 되는 애로 바뀌면서 그때 이게 한번 딱 나왔다고요. 그 이후부터는 안 나온다고요. 왜? 안 되는 애들을 모델하우스가 원래 등기 대상이 아닌데 되는 애로 바뀌는 뭐다 판례가 나오면 나올 건데 그 이후부터는 그런 판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 안 돼요. 근데 얘는 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다 지붕 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또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뭐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시험장에 딱 갔는데 오늘 했던 거 이거 한번 그냥 건물을 떠올리면 돼요. 아, 내 집을 떠올려보는 거예요. 아, 내 집은 뭐다? 토지에 붙어 있구나. 내 집은 외벽과 내벽이 정확하게 해서 막혀 있고 지붕이 있구나. 아, 내 집은 하루 살기 위한 집은 아니구나. 영구성이 있구나. 요 개념을 한번 떠올리면서 한 번 정도는 뭐해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필수 암기상 아니랬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이런 거 그냥 한번 보고 듣고 넘어가는 것이지. 아, 정착성, 독립성, 영구성, 정착성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 막 적어 넣긴 했는데 다 필요 없어. 안 나와. 다른 데도 다 있으니까 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사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다? 틀린 것은 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이 부동산은 토지와 뭐다? 건물이고 공유자 중 1인 지분. 자, 지분 나오는데 지분. 그럼 지분 딱 나오면 이제는 내가 말 안 해도 옆에 자꾸 적는 습관 들이시라고. 되겠죠? 그럼 다 적어놨죠, 지금? 그러면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나왔네. 그럼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내가 적어놓은 지분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뭐다? 가능하겠네. 그럼 허용된다. 오, 이렇게. 이게 작년 기출지문의 정답이었다고. 이게. 작년 기출지문에 소유권의 일부, 즉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한다? 허용한다. 오, 이게 정답이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지문, 이 예상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뭐 많이 바꿨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필수 지문들 몇 개만 정리했겠죠.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지문들을 출전이 그냥 낸다고요. 지분은 무조건 낸다는 거죠. 요즘은 그 잘 안 내더라고요. 지분만 보존, 지분만 상속. 수험생들이 너무 많이 암기해 나오니까 안 되는 걸 안 내고 뭐다 되는 것을 내더라는 거예요. 되는 것. 왜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암기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토지 일부 나왔네요. 그럼 토지 일부 나오면 이제 말 안 해도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토지 일부 나오면 무조건 적어야 되겠다. 토지 일부에 뭐만 용의권만 적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푸는 거야. 토지 일부 나왔네요. 분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토지 일부의 소유권 이전. 토지 일부에는 뭐만 가능하다? 용의권만.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허용된다 했으니까 뭐다? 틀렸네요. 일동 건물의 건물 일부, 자 건물 일부 나왔네요. 건물 일부. 역시 부동산 일부에는 뭐만 용의권만, 전세권, 용의권이니까 가능하네요. 유치권 등기할 수 없는 권리다. 오. 틀린 것은 몇 번? 3번 이렇게. 그다음. 근데 저랑 같이 풀면 잘 풀리는데 선생님 혼자 풀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 많이 드시죠.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안 적어놓고 있었다. 저랑 풀 때하고 여러분 풀 때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다. 저는 뭐 한다? 적어 주는 거고 여러분은 뭐다? 안 적고. 그 차이점밖에 없어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지역권, 질권, 판매권, 유치권, 구분 임차권, 주의토지 통행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죠. 선생님 구분 임차권은 안 되나요? 안 돼요. 구분 임차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없어요. 토지나 건물에 관한 권리를 제외한 토지 지상의 한 부분, 지표면상 아래, 지하의 일부분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딱 하나밖에 없다. 구분 지상권만 가능하다고요. 구분 지상권. 됐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해서 정답 2번.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여러분 당연히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마지막 48조의 환매권 이렇게 해가지고 9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고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정도는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틀린 것은 여러 동의 건축물이 한 개의 건축물에 등록된 경우 여러 동의 건축물인데 한 개의 건축물량에 등록이 되었답니다. 그럼 건축물 대장 하나당 보존 등기는 몇 개 한다? 하나 할 거거든요. 한 개의 건물로 무슨 등기를 하고 보존 등기를 하고 여러 동의 건축물에 상당하는 여러 개의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었다면 보존 등기도 몇 개 한다? 그 수만큼 건물 보존 등기를 하여야 한다. 선생님, 네. 여러 동의 건축물이 여러 개의 건축물량에 작성이 된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여러 동의 건축물이 한 개의 건축물량에 등록이 될 수도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주 건물과 뭐다? 부속 건물로 등록을 한다고요. 대장에. 세 개가 있잖아요. 세 개 건물. 그러면 한 개는 주된 건축물, 두 개는 뭐다? 부속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을 만들 수도 있다고요. 주 건축물 옆에 뭐다? 냉동 창고 이렇게 부속 건축물. 됐습니다. 이번에 구분 건물의 요건을 갖춘 일동 건물 전체를 구분 건물의 요건을 갖춘 일동 건물 전체를 아파트 이 일동 건물 전체를 일반 건물로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등기할 수 있다. 오. 아까 전에 제가 고객님한테 그랬죠. 백일동이 다 네 거야? 아 선생님 다 웃었잖아. 백일동 한 동이 내 거가 될 수도 있다고. 백일동 한 동을 다 사버리면 돼. 다 사가지고 그거 뭐 한다? 내 단독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15층짜리 건물 한 개 사가지고 하루는 15층에 잤다가 하루는 뭐다 14층에 잤다가 하루는 13층에 이런 사람은 없잖아. 그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줘야 된다? 다 별개로 등기해가지고 뭐다? 대부분 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그래서 일반 건물로 뭐는 가능하다? 등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에서 공부할 때 집합건물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객관적 요건은 갖춰야 되고 구분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 소유자가 구분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뭐 한다? 구분 건물로 하는 거고 구분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으면 무슨 건물로? 일반 건물로 등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구분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정확한 표현이라고요. 그 다음 사건이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영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되고
합유 등기에서 등기부상 합유자의 지분. 자, 합유자의 지분 또 지분 나왔네. 합유자의 지분 또 나왔네. 그럼 알고 있어도 저걸 알고 있어도 적는다. 왜? 다른 거에서 써먹어야 되니까. 지분의 용의권 설정 X, 지분만 보전 X, 지분만 상속 X, 1인이 또는 일부의자가 전원 명의, 전부에 대한 본등기 X, 합유 지분 기록 X. 아, 합유 지분 기록 X 딱 적혀 있네. 합유 지분을 표시해야 한다. 아, 합유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4번 이렇게. 선생님 자꾸 하다 보니까 알겠는데요. 알아도 적어야 된다고.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적어야 되고 아는 사람도 적어야 뭐한다. 무조건 6개 이상은 가져간다. 제가 반드시 약속한다. 적고 문제 풀면 6개 이상을 못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한번 여러분을 각성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말고 다른 데 강의를 하는데 그분 나이가 올해 64입니다. 64. 3년 했어요. 3년. 작년에 1차는 합격했어요. 2차가 한 개가 모자라, 한 개. 물론 2차 그 한 개를 다른 데서도 맞출 수도 있겠지만 그분 시험지를 제가 매겼거든요, 그날. 아, 교수님 도저히 나 못 매기겠다고. 매겼거든요. 그 한 개가 지분 작년에 3개가 나왔거든요. 지분의 임차권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지분의 용의권 등기 X잖아요. 그거 틀렸어요, 그분. 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하거든요. 그것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지분이 3개 나오는데 지분 가는 거 3개 중에 한 개라도 뭐 한다. 저거 놓고 풀었다면 그분은 이 자리에 안 앉아있을 거라고요. 올해 또 2차 또 하잖아요. 2차 또 하고 있다. 아, 엄청 아프죠. 저는 제 큰형님 같은 느낌이 드니까 억수로 아파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갑니다. 적으세요, 이제. 적으세요. 갈 때마다 합니다. 지겹도록.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내년에 얼굴 안 봐야죠. 9번. 좀 쉬었다 가죠. 네.